한니발과 그의 병사들은 마치 처럼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패배를 몰랐던 이 로마군은 알프스를 넘은 한니발에게 3번 연속 당하면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전투 이후 한니발과 로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바가지기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역사상 최초로 알프스를 넘은 사나이, 그리고 로마에게 있어 역대 최악의 공포를 선사했던 남자, 바로 명장 한니발 바르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천혜의 방벽이라 할 수 있는 알프스 산맥을 드디어 넘어버린 한니발. 과연 그는 이제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되면서 로마를 공포로 몰아넣게 될까요? 명장 한니발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때는 기원전 218년, 한니발은 드디어 그 험난한 알프스 산맥을 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병력은 알프스를 넘기 이전의 병력의 절반 수준인 고작 25,000명 정도였죠. 비록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알프스 산맥을 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 대가는 굉장히 혹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이렇게 병사들이 모두 지쳐있고 절반이나 줄어버린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요. 전쟁에 있어 병력의 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로마는 우리가 알프스를 넘어서 쳐들어왔다는 것 자체에 이미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전투와 싸움이란 기세와 치밀한 전략에서 승부가 나는 법. 나 한니발과 우리의 병사들은 이미 모든 준비가 완벽하다. 이제는 로마를 부셔버릴 시간이다. 전군 전진하라. 이렇게 한니발과 그의 병사들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전사들처럼 정말 무시무시한 기세를 내뿜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로마는 과연 어떤 대응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한니발의 예상처럼 로마는 굉장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카르타고 본국도 아니고 저 변방의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하고 있던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었다고? 그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 알프스 산맥은 길도 없고 엄청나게 험난해서 절대로 대규모 군대가 넘을 수 있는 곳이 아닐 텐데. 아니, 정녕 한니발과 그의 병사들은 진정 귀신과도 같은 존재란 말이냐? 당황스럽군. 일단 어서 서둘러라. 한니발이 로마 본토로 쳐들어오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이렇게 로마는 굉장히 당황한 나머지 허둥지둥 병력을 긁어 모아서 한니발이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 서북부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한니발이 완벽하게 노리고 있었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마는 이미 내가 알프스를 넘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고 굉장히 당황한 상태일 것이다. 다급해진 적은 반드시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 우리는 그 빈틈을 노려서 함정을 잘 파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한니발과 로마군은 한니발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내려온 지점인 티키누스와 트레비아란 지역에서 두 번의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해 로마와 한니발이 맞붙게 되는 전초전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니발은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한니발은 이 로마가 중무장 보병을 앞세워서 정면 대결을 선호한다는 것을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 한니발은 기병의 기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로마군은 잘 훈련된 중무장 보병을 중심으로 힘싸움을 즐기는 스타일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최대한 기병의 기동력으로 로마군의 옆과 뒤를 친다. 마지막으로 로마군이 강을 건너는 등 취약한 상황에서 미리 우리가 매복했다가 포위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쉽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한니발은 로마군과 정면 대결은 하지 않으면서 발빠른 기병의 기동력을 이용하고 또 매복 작전 등을 통해서 결국 티키누스와 트레비아 이 두 군데에서 모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로마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다시 부랴부랴 병력을 쥐어짜서 트라시메누스란 지역에서 한니발에게 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똑같았는데요. 한니발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가 자욱한 지형을 이용한 매복 작전을 또 한 번 사용함으로써 로마는 트라시메누스 전투에서 1개 군단이 괴멸당하고 지휘관이었던 플라미누스 집정관까지 사망하게 되는 완벽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1차 포에니 전쟁까지 승리하면서 패배를 몰랐던 이 로마군은 알프스를 넘은 귀신 같은 한니발에게 3번 연속 대참패를 당하면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로마를 구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집정관 파비우스라는 자였습니다. 자, 파비우스는 한니발이 굉장히 뛰어난 명장이고 정면으로 그와 대결에서는 로마가 승산이 없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한니발은 그 험난한 알프스를 넘은 귀신과도 같은 장군이다. 최근 전투에서 진 적이 없던 우리 로마 군대를 단숨에 3번 연속 패배시켰지. 우리는 이제 한니발의 능력을 인정하고 절대로 그와 정면에서 승부를 보면 안 된다. 여기는 로마 본토이고 한니발은 뒤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한니발과 굳이 싸우지 않고 한니발의 보급로만 차단하더라도 계속 시간을 끌 수 있게 되고 한니발의 힘은 분명히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파비우스는 상대방과의 정면 대결은 피하면서 시간을 끌고 버티는 일종의 지구전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략은 고대 시대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발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는 농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농경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농사를 짓는 데는 대부분 힘이 센 남자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전쟁이 나면 또 남자들이 싸우러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지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대 국가들은 농사짓는 인력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전투에서 승부를 보는 그런 스타일을 점점 선호하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로마는 원래도 전형적인 농업국가 형태였고 거기에 원래 성향상 정면 대결과 힘싸움을 즐기는 그런 전투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비우스가 생각해낸 이 지구전 전략은 로마의 성향을 생각해봤을 때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이제까지 정면 대결을 선호하고 져본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지금 한니발이라는 역대 최악의 명장을 상대해야 한다.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지구전을 통해 한니발의 발을 묶고 그의 힘을 서서히 약화시킨다면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 로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지구전을 펼쳤던 파비우스의 전략은 한니발의 발을 묶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결국 시간을 벌게 되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전열을 재정비하고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파비우스의 지구전 덕에 어느 정도 회복에 성공을 하게 된 로마는 또 다른 아주 큰 판단 미스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파비우스가 지구전 전략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한니발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던 이 시점에 로마의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슬슬 흘러나오게 됩니다. 아니, 한니발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 로마가 이렇게 꽁무니를 빼고 맨날 도망이나 치는 게 맞는 거야? 저 카르타고의 애송이 한니발이 로마 본토에서 계속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게 이게 맞는 거냐고. 파비우스가 너무 겁쟁이 아니야? 이제 우리 로마도 전열이 재정비되었고 병사들도 보충되었는데 한니발과 다시 싸우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로마는 파비우스 때문에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파비우스를 겁쟁이로 몰아세우며 다시 한니발과 싸우자는 여론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니발 역시 지구전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곡창지대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고대 시대는 아까도 말했듯이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곡창지대를 빼앗긴다는 것은 로마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로마는 이제 더 이상 한니발을 좌시할 수 없고 그와 다시 정면 대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했던 한니발 역시 드디어 로마군을 완벽하게 깨부술 수 있는 전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칸나에라고 불리는 평원이었죠. 자, 이 칸나에라는 평원은 굉장히 드넓은 평야의 지형이었고 한쪽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일단 넓은 평야라는 것은 평지를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기병을 최대한 활용하기 좋은 지형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 강 쪽으로 적을 몰아 넣을 수만 있다면 적의 퇴로를 막을 수 있는 지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니발은 이런 지형의 특성을 모두 숙지한 상태에서 이 칸나의 평원으로 로마군을 유인한 것이고, 드디어 양쪽 군대는 이곳에서 결전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양쪽 병력의 수를 살펴보면 로마군은 약 8만 명, 한니발의 병사는 약 5만 명으로 로마군이 숫자적으로는 우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 기병의 전력 같은 경우엔 로마는 6,000명, 한니발은 12,000명 정도로 로마는 보병의 비중이 훨씬 높았고 한니발은 기병의 비중이 높았던 그런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투 직전에 양쪽의 진영을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중앙에는 보병, 그리고 이 보병을 지키는 양 옆에는 기병이 포진해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 중무장 보병의 비중이 워낙 컸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중앙군이 엄청나게 두꺼운 그런 형태고, 상대적으로 기병은 작았기 때문에 이 두꺼운 보병을 지키고 있는 양 옆의 기병은 굉장히 얇은 그런 형태였죠. 하지만 한니발은 중앙군인 보병은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양쪽의 옆에 있는 기병이 훨씬 강한 전력이었기 때문에 중앙이 두껍지 않고 오히려 약간 얇으면서 옆에 있는 기병들이 약간 긴 활처럼 늘어뜨린 그런 진을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전투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로마는 늘 그래왔듯이 자신들의 주 전력인 중무장 보병을 믿고 무조건적인 전진을 외치게 됩니다. 우리 로마의 중무장 보병은 최강의 힘을 자랑한다. 단숨에 한니발의 중앙군을 무찌르고 힘으로 뚫어버려서 우리의 승리를 쟁취하자. 자, 이렇게 로마의 자랑인 중무장 보병이 아주 강하게 한니발의 중앙군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니발의 중앙군 병사들은 이미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분명히 힘에 밀리는 모습을 띠지만 아주 유연하게 뒤로 물러나면서 점진적인 후퇴를 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전열을 흐트리지 않고 계속 뒤로 빠지면서 로마의 중무장 보병이 더더욱 한니발의 적진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종의 유인 작전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거기에 로마군의 왼쪽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정말 빽빽하게 밀집하고 있었던 이 로마의 중무장 보병은 이 강을 끼고 전진하면서 굉장히 움직임도 둔해졌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압살을 서로 당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속 어려운 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이 아닌 양쪽 측면에서는 기병끼리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한니발은 기병의 활용과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명장이었죠. 아프리카에서 강하기로 소문났던 이 누미디아 기병을 중심으로 한 한니발의 12,000기의 기병은 단숨에 로마군의 기병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서 완벽하게 로마 기병들을 제압한 한니발의 12,000 기병들은 이 드넓은 평원을 빠르게 달려서 결국 로마 중앙군 보병의 뒤쪽으로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로마 중앙군의 퇴로라고 할 수 있는 이 후미는 한니발의 기병들이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로마의 중앙군은 점점 더 앞으로 전진하면서 한니발의 적진으로 더더욱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죠. 자, 거의 중앙이 뚫릴랑 말랑하는 그런 순간에 한니발의 중앙군 약간 옆을 지키고 있던 최정예 아프리카 보병이 갑자기 로마 중앙군의 양 옆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 중앙군을 완벽하게 에워싸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로마의 중앙군은 뒤쪽으로는 한니발의 기병, 왼쪽에는 건널 수 없는 강, 오른쪽은 한니발의 최정예 아프리카 보병, 그리고 로마 중앙군의 앞쪽으로는 자신들이 완벽하게 뚫어내지 못한 한니발의 중앙군, 이렇게 네 군데가 모두 완벽하게 막힌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한니발의 이중포위 전술인 것입니다. 이 전술은 상대방을 약간 유인해서 완벽하게 에워싸고 포위해서 섬멸하는 그런 전술로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군사학교에서 교본으로 쓰이고 있는 아주 유명한 전술입니다. 단단하기로 유명한 로마의 최정예 군대는 이 칸나의 전투에서 한니발의 이중포위 전술에 휘말려들면서 전체 병력의 80%는 사망을 하였고 나머지 20%는 모두 포로로 잡혀버리는 말 그대로 최악의 대참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한니발의 경우에는 병사의 10%가량만이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한 병사들조차도 한니발의 최정예가 아닌 보조병 수준의 병사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칸나의 전투는 정말 길고 긴 로마 역사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대참패로 기록된 그런 전투로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당시 로마가 당한 충격은 정말 엄청났고 한니발은 이탈리아 본토 전역에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제 이 칸나의 전투 이후 한니발과 로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마지막 한니발 3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춘닥터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